가속도를 알게 됐을 때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으로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정보가 다 주어진 게 아니죠. 힘 대신에 1로 주어졌어요. 자, 1이라는 것은 뭐냐? 다음 페이지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이 1과 에너지 부분에서 많은 문제를 풀잖아요. 결국 이거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1은 곧 에너지다. 다음에 필기할 페이지가 있습니다. 1은 곧 에너지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면 1도 단위가 줄이고 에너지도 단위가 줄이에요. 과학자 줄 아저씨의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에너지가 한 50만큼 갖고 있었던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에 내가 예를 들어 30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이만큼 일을 해주면 결국 이 물체의 에너지는 80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원래 에너지가 있었고 일을 했다. 워크라고 해서 W를 적을게요. 그래서 나중에 에너지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한번 문제에 나와 있는 걸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처음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냐? 2분의 1, 질량은 1000이죠? 2분의 1 mv제곱. 자, 처음에 10m/s이었죠? 2분의 1 mv제곱. 더하기 얼마의 일을 받았냐? 22,000 줄의 에너지를 받았죠? 일을 받은 게 곧 에너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다. 자, 일을 이만큼 받게 되면 결국 마지막 속도는 역시 운동 에너지로 커졌을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이 V 값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12m/s이 나왔을 거예요. 12m/s이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이거 대충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 하면 결국 5, 0, 0, 0, 0, 5만. 그러면 여기 더하면 72,000, 72,000, 여기다가 2를 곱하면 144, 144, 000인데 질량 M 1000을 나누면 결국 144만 남죠? 그렇게 해서 결국 V제곱이 144란 말은 V가 12라는 뜻이죠.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2를 추가하면 에너지가 커질 때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봅시다. 그러면 개념을. 1이 곧 에너지다. 이 같은 단위를 씁니다. 마치 현금이냐 금이냐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취급하는 거랑 똑같아요. 1은 곧 에너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꼭 필기를 해놔요, 이거는. 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1은 곧 에너지. 자,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커지는데 무슨 에너지가 커지냐? 운동 에너지가 커집니다. 한번 볼게요. 방금 봤던 상황인데 이번에 힘을 이렇게 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이에요. 3번 공식이죠. 그죠? 이게 3번 공식입니다. 그런데 F는 MA를 써볼게요. A 대신에 만약에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F는 MA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거 이 FS야. FS. FS만 남기고 다 절로 보내볼까요? 그러면 FS만 남겼을 때 이 M이 오른쪽이 곱해지면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뭐 의미하는 게, 잠깐만, 너무 많이 가버렸다. 마우스가 오늘 좀 바뀌었더니 이상하다. 자, 이렇게 이게, 아이고, 잠깐만, 뭐가 건들려지나 봐. 자, 1이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1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요거 말로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1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자,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1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적기도 합니다. 어떻게 적냐면은 W는 변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델타 값을 적죠. 그죠?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를 뭐라고 쓰냐면 K를 적어요. 키네틱 에너지. 키네틱이 운동하는 운동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식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죠? 1 해준 만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됐다. 식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되겠어요. 자, 교재에 따라서 KE 대신에 다르게 적기도 합니다. 어떤 교재는요,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알았죠? 다 똑같은 거니까 참고합니다. 자, 계속 봅시다. 결국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만 해도 왜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지를 알게 됐다. 이거 방금 적었던 거죠. 그냥 K로 적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K로 적기도 하고, K2로 적기도 하고, EK라고 적기도 합니다. 자, 일 공식은요, FS라고 하고, 자, 이거 저번에 쌤이 내적할 때 이야기를 했어요. 힘도 방향성이 있고, 이동하는 거리 요것도 어느 쪽으로 이동했느냐에 따라서 요것도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만 곱하라라는 뜻이죠. 이게 결국 물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자, 필기 계속 같이 해요. 자, 이게 결국 이렇게 됐다라는 거지, 그지? 아까 위에 필기 이어서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이거 식으로 한번 봅시다. 만약에, 그래프로 봅시다. 만약에 F랑 S에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자, X축으로 만약 이동을 했다고 할까요? X축으로. 어떤 물체에 힘을 줬어요. 힘을 줘서 움직여요. 그렇게 해서 어떤 X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러면 일을 해준 양이 결국 여기 면적이 된다라는 거지. 이거 예전에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면서 왜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무엇이며 아니면 기울기가 무엇이며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로 곱하기 세로 해보세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결국 그게 면적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 하면 그게 일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의 의미가 바로 워크 W라는 뜻이죠. 자, 내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으로의 힘만 곱해야 됩니다. 전에 내적할 때 기억났을 겁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를? 자,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지금 해준 일이 얼마인지를 봅시다. 먼저 W는 델타 KE.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델타 K라고 적을게요. 자, 해준 일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F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얼만큼 작용했느냐. 각도를 따져보면요. 2분의 F가 되겠죠? 자, 2분의 F만큼의 힘을 결국 4m를 이동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4m를 이동하는 동안에 이런 힘이 2분의 F가 작용해서 한 일이 됩니다. 이게 결국 나중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됐을 건데 처음에 가만히 놓여 있었으니까 처음 운동 에너지는 없죠. 그래서 2분의 1 mv제곱 mv제곱 요거 정리를 하면 아이고 요거 정리를 하면 결국 16 이쪽은 2 8 F는 8이 되겠다 그지? 식은 전개하면 나옵니다. 8뉴턴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방향만 잘 보고 해준 일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방금 이 경우와
아까 전 경우 전부 다 계속 일정한 힘이 작용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힘이 이동을 하면서 변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일반적인 경우는 변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아주 단순한 경우로 일정한 힘이 작용했다라고 말한 거지. 그래서 일정한 힘이 작용하면 F는 ma랑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세 번째 공식 그거 써서 하면 되겠지만 일정한 힘이 아니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을 못 쓰잖아요. 그죠? 자, 변하는 값을 더할 때는 계속 누적해서 더할 때는 적분을 써야 됩니다. 자, 적분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할 거예요. 아직 적분 안 배운 친구들은 그냥 들으면 됩니다. 자, 무슨 의미가 있냐? 선생님 마우스를 바뀌었더니 원래 잘 못 그리는데 더 안 되네, 오늘. 자, 이렇게 있다고 하자. 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Y축, 이게 X축이야. 이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Y는 fx 함수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X값을 집어넣으면 f 함수에 의해서 자판기처럼 어떤 값이 탁 나옵니다. 그 값을 Y 좌표로 찍는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그죠? 자, 사각형의 면적은 구하기 쉬웠어요. 사각형의 면적이야.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되잖아요. 그 면적이 나왔죠. 자, 이렇게 계속 변하는, 이 경사가 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꼴의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 이만큼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자, 그럼 이것도 똑같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돼요. 단 조건이 있어요. 아주 잘게 쪼개야 돼요. 자, 요렇게 쪼개면 여기 간격이, 여기 간격이 델타 X가 나오겠지. 델타 X에 어떤 간격이 있을 거예요. 높이는 거기에 의해서 여기 Y 값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Y 값이 주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델타 X 값을 만약에 극한으로 자, 리미트 저번에 잠깐 소개했던 거 있었습니다. 극한으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델타 X 값을 아주 극한으로 보내요. 안으로 극한으로 보낸다는 거지. 그러면 요 폭이 아주 이제 좁아지게 되겠죠? 아주 좁아지면 어떻게 되냐? 여기 지금 경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울기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거 알고 있죠? 원도 직선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원도 직선들의 모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처럼 여기 위에도 지금은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좁은 이 폭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든다면 사각 기둥이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 위에 평평한 어떤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게 아주 좁기 때문이야. 그래서 결국 여기에 나타나는 이 x 값이 만약에 있다. 여기 해당하는 x 값이 있다면 여기에 높이 값은 fx 값이 나오는 거야. 자, fx 값이 주어지게 될 거고 왜냐면 이게 워낙 좁기 때문에 그래요. 워낙 좁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s에 이렇게 수렴할 정도로 아주 폭이 줄어든 경우야. 그럼 결국 여기 사각형의 면적을 구하게 되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뭡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여기 fx 높이랑 그리고 가로는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자, 이걸 처리해버리면 이게 사각형의 면적이긴 한데 델타 x 값을 아주 좁게 만들어버리면 자, 저번에 미분 설명할 때 쌤이 델타 값을 설명을 하면서 아주 작아지면은 D로 써도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델타 값이 아주 작아지면 이거를 델타 대신에 D로 쓰면 됩니다. dx 이렇게 적는 거고 결국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면적을 하고 싶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면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 끌어모은다는 거지. 다 끌어모아요. 다 끌어모아요. 긁어 모으는 거죠. 긁어 모으는 거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긁어 모은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렇게 긁어 모으는데 그 범위가 뭐 예를 들어 0에서부터 어떤 x까지, x0까지 만약에 긁어 모은다. 여기가 x0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긁어 모으면 되는 거야. 결국 이 의미가 뭐냐면 적분의 여기 꼴이 되는 겁니다. 자, 적분이란 것은 면적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 잠깐 소개를 받았으면 아, 적분이 이런 거구나 알고 넘어가면 되고요. 지금 쌤이 쭉 하는 말들을 그냥 선행 겸해서 한번 들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FDX입니다. 자, FX가 X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 X가 결국 아주 작은 변화량이 이동될 때까지 어떤 힘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델타 X 값이 아주 작다면 이걸 D로 적게 되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시켰는지가 여기 범위로 주어지게 되고 이 fx는 x의 함수입니다. 어느 위치에서 어떤 힘이 가해졌느냐 계속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달라지는 이 함수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fx 함수가 일정하다. 만약에 이게 일정하다. 그러면 ma로 적으면 되는데 자, 이 a 값이 힘이 달라져 버리면 a 값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죠? f가 일정하면 a도 상수겠지만 f가 위치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라면 이 a 값도 변하는 값이 됩니다. 자, a의 정의가 어떻게 됐나요? 델타 t분의 델타 v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간적인 변화율을 따지면 델타 값을 뒤로 적으면 된다 했었고 자, 요거 식을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그러면 dt분의 dx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dt분의 dx가 바로 속도예요. 그래서 mv가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dv를 여기다가 적은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적분 과정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필기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지금은. 나중에 적분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난 뒤에 이해를 해도 돼요.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더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적분하면 되는데 적분에 공식이 있습니다. 적분에 공식이 있어요. 자, 미분이랑 적분은요. 반대입니다. 저번 시간에 쌤이랑 미분을 잠깐 했어요. 자, 미분이나 적분은 반대 과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저번 시간에 우리 했던 거 만약에 x제곱이 있어요. 요걸 미분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나? 지수가 앞으로 나온다. 그래서 2 그리고 지수를 하나 줄여라. x 1승은 안 적습니다. 그죠? 그래서 2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분을 하는 과정이고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되냐? 적분을 하게 되면 2x를 x제곱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게 반대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V라는 것을 dV로 적분하라 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요거 적분하면 위에 거 나온 것처럼 자, V도 적분하면 V 제곱이 되는데 여기 왼쪽에 보면 2분의 1 해줘야 되겠다, 그지? 그래야지 똑같다, 그지?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V를 적분하면 2분의 1 V 제곱이 나옵니다. 반대로 한번 해볼래요? 이거 미분해볼래요, 그러면? 미분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가 앞으로 곱해지면 1이 되잖아. 1. 그리고 2가 1이 하나가 주니까 또 1이 되잖아. 그지?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미분하면 원래대로 또 돌아오고 하잖아요. 자,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아이고, 2분의 1 mv 제곱이라는 식이 이 적분 결과로 나오게 되는데 범위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자,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적어요. VF, 나중 속도, VI, 처음 속도. 자, 왜 I라고 적냐? 이니셜입니다. 처음 속도, 이니셜. 파이널 속도입니다. 그래서 F라고 적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나중 거를 집어넣고, 그럼 이렇게 되겠지? 빼기 처음 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식이 나온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있으면 나중 범위, 큰 범위를 넣고 뺀 뒤에 처음 범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에 식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적분한다. 예를 들어 이게 VI, 이게 VF야. 그래서 여기까지의 면적만 구하는 것이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싹둑 자르는 거야. 자, 원래는 이만큼 큰 넓이가 있었다고 하면 원래는 이만큼 큰 넓이가 있었다고 해봐. VF까지 큰 넓이가 있었는데 그걸 그걸 여기 작은 넓이를 빼는 값이지. 그지? 그래서 전체 큰 넓이에서 여기 분홍색 작은 넓이를 뺀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마이너스가 2가 될 거예요. 자, 적분을 잠깐 달아봤습니다. 자, 결국에 이게 뭡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잖아요. 힘이 변하는 양이라고 해도 어떤 위치에서 힘이 좀 다르게 작용한다고 해도 결국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입니다. 자, 결국 일은 델타 K 값이다. 자, 여기 R이라고 한 건요. 뭐 X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R이라고 한 거고 그냥 위에 있는 식입니다. 이건 똑같이. 자,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결국 요만큼인데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을 얻었어요. 저번 시간에도 운동 에너지 공식을 얻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 말고 실제로 요걸 적분을 해가면 운동 에너지의 공식을 얻을 수가 있다. 운동 에너지 공식이 왜 2분의 1 mv 제곱일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여기 잠깐만 이게 뭘 건드렸길래 이렇게 되지? 자, 그럼 만약에 이 F가 변해요. 그럼 이렇게 임의로 변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적분을 하면 된다 했잖아. 적분이 뭐야? 무한하게 쪼갠 뒤에 다 더하면은 결국 촘촘한 사각형들의 합이 되니까 결국 여기 곡선 아래쪽 면적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곡선 아래쪽 면적의 의미가 결국 넓이이자 1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fx의 그래프가 아까 전 PPT에서는 직선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가로 곱하기 세로 해서 W라는 게 쉽게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변하더라도 이 면적은 W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적분하면 결국 작은 사각형들의 합이니까요. 자, 이때도 똑같이 적분해서 면적을 구하면 1이다. 넘어갈게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잠깐만. 애니메이션을 쌤이 조금 다르게 해서 다시 보여줄게요. 자, 이런 문제도 이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힘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면적을 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아래쪽 면적 구하는 거 쉽습니다. 참고로 여기 삼각형이 이쪽 가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만큼의 면적이랑 똑같은 면적이죠. 8, 4, 32입니다. 32줄입니다. 그래서 자, 이만큼의 일을 했다라면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잖아요. 처음에 0이었던 에너지가 32만큼의 일을, 일을 받게 되면 에너지도 32만큼 늘어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32가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 했으니까 나중 운동 에너지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4kg이 나중에 어떤 속도였을까? 계산을 해보면 결국 4m/s 나옵니다.
이건 쉬워요. 이런 문제 안 냅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이제 잠깐만 쉬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거의 다 돼갖고 좀 쉬다가 할게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 있으면은 쌤이 그 아까 접분했었던 그 부분을 다시 꺼내 놓을 테니까 보고 있으면서 또 실사람을 쉬도록 합시다. 자, 중력이 한 일과 외부 힘이 한 일. 자, 물체가 올라갈 때든 내려올 때든 중력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해준 일이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이어지잖아요. 같이 봅시다. 지금 이동은 위로 합니다. 만약에 D만큼 이동했다고 칠까요? H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는데 힘은 어디로 작용하나요? 아래쪽으로 작용하죠. 내적을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요거 했던 거 있잖아요. FS 했을 때 결국 이동하는 방향이랑 이 힘의 방향이랑 무게가 서로 코사인 해버리면 반대 방향이라서 즉 코사인 세타가 180도 그 말은 마이너스 1 값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 결국 FS의 크기랑 코사인 180도. 자, 그 말은 반대 방향이라서 마이너스 1 값이 나오고 힘이 mg고 중력의 크기가 mg죠. 그리고 d만큼 올라갔다고 하는 거죠. 자, 결국 해준 일이 얼마가 됐나? 마이너스 값이 나왔죠. 이게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된다. 운동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 변화량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느려졌다라는 뜻이죠. 자, F는 MA로도 가능합니다. 자, 이쪽으로 V가 있긴 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했으니까 이 가속도가 위쪽 방향이 플러스였을 때 마이너스 값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F는 MA로 말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과 에너지로도 충분히 이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해준 일만큼 이 그래비티가 해준 일이 결국 마이너스 1이 돼서 운동 에너지 변화가 음수라는 것은 느려졌다라는 겁니다. 자,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나요? 내려올 때는 이동하는 방향이랑 그리고 힘 방향이랑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FS 하면 결국 플러스만큼의 일을 받게 됐네, 이 물체가. 이게 결국 해준 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플러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운동 에너지가 커졌다. 그 말은 속도가 증가했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요, 어떤 힘이 추가가 됐다고 합시다. 이거 중력 아닌 다른 힘이 추가가 됐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중력이 한일, 그리고 또 다른 F가 한일, 이 모든 걸 다 합쳤을 때 총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총 1이 됐을 때 결국 이것도 역시 당연히, 당연히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납니다. K2로, 키네틱 에너지로 나타납니다. 알았죠? 자, 근데 이 F도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 줬냐,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힘 줬냐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거랑, 이거랑 한번 구해봅니다, 여러분. 시간을 잠깐 주겠습니다. 지금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의 5분의 1 값이에요. 2m/s 제곱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뜻이지. 자, 처음 속도가 4m/s이고, 그럼 12m 낙하하게 되면, 자, 위에 당겨주는 힘이 있어갖고, 중력 가속도보다는 좀 천천히 가속한다라는 뜻이고, 각각 해봅시다. 자, 중력이 한 일입니다. 그죠, 이거는? 중력이 한 일. 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mg가 작용하고 있고, 이동하기를 d만큼 이동했습니다. 같은 방향이라서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다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6만 줄이 나와서 60kg 줄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장력이 한일 뭔가 한번 볼까요? 장력이 한일. 자, 장력은 이걸 뭘 썼냐면, 자, 요거, 그 F는 MA를 쓴 거예요.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있고, mg가 작용하고, 위쪽으로 t가 작용하면서, 결국 가속은 아래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F는 MA를 쓴 거야. F는 MA 썼고, 결국 t 값을 집어넣은 겁니다. t 값을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t 값을 집어넣었을 때, 아, 잠깐만. 요거, 요거 그거 썼다. 그 장력이 한일 썼던 건데, 잠깐만, 요거 어떻게 된 거냐면은, 자, 요거 장력으로 다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t는 m 묶고, 그 다음에 g 마이너스 a. 그리고 t 값이 요만큼 들어갑니다. 요만큼. 이만큼이 t예요. 자, 근데 장력이랑 이동 방향이랑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48,000 줄이 나오네요. 자, 총 1은 더하면 됩니다. 그냥 더하면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해준 일은 해준 일은 결국 이 값이 된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운동 에너지가 커졌겠죠? 플러스인 거 보니까 이만큼 커질 거예요. 자, 이거 F는 MA로 한 뒤에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해도 됩니다, 여러분. 자,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그때는 등하속도 직선 운동으로 풀어도 돼요. 근데 어떤 경우는 에너지로 풀 때 훨씬 편할 때가 많은데 많은 문제에서 에너지로 푸는 게 훨씬 좋아요. 많은 문제에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은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먼저 에너지 보존을 쓰려고 합니다. 자, 에너지 보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용수철에 의한 일도 한 번 더 추가를 할게요. 용수철은 어떤 힘을 작용하는지 봅시다. 만약에 중간에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점선, 이 위치가 지금 이 파란색 박스의 위치가 아무 힘도 안 받았을 때 그게 평형점이라고 합니다. 평형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X만큼 당겨요. 자, 외부에서 S만큼 당기게 되면 물체가 여기 있겠지. 그때 힘이 작용합니다. 용수철에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죠. 그 힘이 여기 밑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압축을 해놓으면 용수철은 또 반대 방향으로, 자, 이거 규칙성이 있네요. 내가 변화시킨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용수철이 힘을 가하는 거야. 그러면 용수철도 아까 중력처럼 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중력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시킬 때도 있었죠. 근데 얘는 항상 반대예요. 자, 이 값을 우리는 힘의 크기를 훅의 법칙이라고 해서 힘이 내가 변화시킨 이 변위에 항상 반대 방향으로 비례하는 크기로 작용한다. 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내가 변화시킨 변위에 비례를 하는 크기가 힘의 복원력으로 작용하는데 항상 변위의 반대 방향이다. 마이너스가 바로 반대 방향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 K 값은요, 용수철 재질에 따라 달라요. 용수철의 튼튼함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1cm만큼을 늘렸어요. 물론 0.01이 되겠지만, 자, 1만큼 늘렸다고 하면, 그러면 크면 클수록, K가 크면 클수록 힘도 커진다라는 것이 용수철이 탄탄하다는 뜻이지. 같은 거리를 1을 늘리는데 K 값이 커진다는 것은 F가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 자체가 커지는 거죠. 잘 늘리기 힘들다라는 뜻입니다. 압축도 똑같아요. 압축시키는 것도 힘들다라는 뜻이에요. 용수철 상수는 용수철이 얼마나 탄탄하냐,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전에 우리가
그 해준 일이 어떤 거리 x만큼 이동하는 동안 힘이 얼만큼 작용했는가가 전부 다 합산되면 된다. 자, 이거 왜 적분을 쓰냐면 x의 위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요만큼 이동시켜요. 그러면 x 값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 해당하는 f만큼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늘려요? 그러면 힘이 또 더 많이 작용하겠죠? 더 많이 늘려요? 그럼 힘이 또 더 크게 작용하겠죠? 힘의 크기가 계속 변한다는 거야.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힘이 아니라서 적분을 써야 된다. 자, 요거 fx 값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x라고 위에 아까 봤단 말이야. 자, 이거 결국 적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mv를 v로 적분했을 때 2분의 1 mv 제곱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이것도 x를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잠깐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x 제곱을 미분을 해보세요. 이걸 미분을 하게 되면 자, 미분을 할게요. 그러면 2가 앞으로 나온다 했죠? 그리고 2는 한 개에 감소해서 1승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자, x라는 것을 적분을 해볼까요? x라는 것을 적분을 하게 되면 자, 여기 1이 있습니다. 적분 공식입니다. 잘 보세요. 1을 이번에는 플러스 시켜주세요. 플러스 시켜서 밑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2분의 1, 아이고, 2분의 1, 그리고 x에다가 1승이었던 것을 또 플러스 해주세요. 하나 증가시켜주라, 이 말이죠. 자, 미분은 어땠나요? 그대로 앞으로 빼고, 하나 여기서 마이너스 1 시켜줬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1이 됐잖아, 그지? 적분은 반대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1 시켜주고, 플러스 1 된 이 양을 밑에 분모에 넣어주고, 지수에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게 적분입니다. 확인해볼까요? 요거 미분해볼까요? 똑같이 됩니다. 자, 미분해볼게요. 그러면 2가 곱해지면서 2분의 1이랑 상쇄돼서 1이 되지요. 1이 됩니다. 그리고 2를 하나 빼면 또 역시 1이 되지요. 그래서 x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미분 공식입니다, 이게.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미분 공식, 적분 공식을 가지고 되게 많은 그 함수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2분의 1 x 제곱꼴을 미분을 해보세요. 그러면 kx가 나오거든요. 자, 2분의 1 kx 제곱을 미분을 하면 x가 나옵니다. 지금 그거 한 겁니다. 자, 마이너스 값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에 범위 값을 집어넣고 fx, xf, xi 값을 집어넣은 뒤에 또 마이너스 처리하면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자, 이건 용수 처리한 일이 결국 어떻게 되냐? 용수 처리한 일은, 용수 처리한 일은 결국에는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 줍니다. 결국 마이너스 값이 될 거라서 그래요. 자, 초기에는 늘어난 길이가 0이었습니다. 초기에는 늘어난 길이가 0이었어요. 그래서 이 식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요만큼이 되는데, 자, 복원력이 한일, 용수철의 복원력이 한일은 결국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 주네요. 자,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 똑같지요? 용수철은, 용수철은 항상 이 에너지를 감소시켜 주면서 계속 속도를 늦춰줍니다. 0.4kg이 0.5m/s로 가다가 용수철 상수가 이렇게 생긴 애를 충돌을 합니다. 최대로 압축된 길이는 얼마일까?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일과 에너지로 한번 구해보세요. 자, 방금 봤던 공식을 돌려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운동에너지 변화량은 해준 일과 같다. 지금 뭐가 일을 해주냐? 힘주는 게 지금 복원력밖에 없습니다. 자, 복원력 아까 공식 아까 했죠? KX가 결국 해준 일이 마이너스 2분의 1 KX 제곱만큼의 일을 해준다. 공식에 그대로 넣을게요. 그러면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최대 압축된 길이가 결국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물체가 멈춘 게 결국 최대 압축됐을 때이기 때문에 요 x를 구해주면 돼요. 결국 각각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1.2cm가 나옵니다.
자, 해준 일이 결국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다. 어떤 힘이든지 해준 일을 전부 다 더하면 운동 에너지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학교 때는 아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을 텐데 이런 걸 봤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총 역학적 에너지야. 자, 역학적이라는 말을 머케니컬이라고 해서 머케닉 에너지, 머케닉 에너지를 이렇게 적어요. 자,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칩시다. 여기 선이 뭐냐면 이거 뭐 위치 에너지라고 할까요? 아니다. 위치 에너지를 하자. 자, 위치 에너지는 또 뭐라고 적냐? 위치만으로 에너지를 가진다. 우리나라 말로는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지만 영어로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적어요. 잠재된 에너지라고 적는 거지. 위치에 따라서 잠재된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이것도 괜찮은 뜻이죠? 자, 만약에 여기라고 할까? 여기가 예를 들어서 30이라고 하자. 30이에요.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가, 즉 위치 에너지가 30만큼이야. 그러면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키네틱 에너지입니다. 이게 운동 에너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가 변하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같이 변하면서 결국 이 두 개 합친 에너지, 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이런 걸로 아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자, 이거 왜 나오게 됐는지도 한번 봅시다. 간단한 경우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볼게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내려갈 때 아까 전에 했지만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플러스의 1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플러스죠. 하지만 위에서 가지고 있었던 위치만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자, 에너지의 정의가 뭐냐? 자, 에너지의 정의를 잠깐만 적어줄게요. 에너지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봐요. 여기 벌써 일을 해버렸죠? 중력이 일을 해버렸어요. 일을 해버렸으니까 에너지가 주는 거예요. 자, 이게 결국 일 해준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커지는 만큼 위치 에너지는 작아졌다. 올라갈 때도 한번 볼까요? 올라갈 때는 중력이 한 일이 결국 힘 방향과 이동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일이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 말은 운동 에너지 변화가 감소, 마이너스라는 뜻이고, 자, 그러면 올라갑니다.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죠.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똑같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다. 자, 위치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 아까 전에 중력 말고도 위치 에너지로 또 다룰 게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용수철입니다. 용수철도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만약에 평형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늘려놓고 여기까지 당겨왔어요. 자, 요 위치와만큼 당겨오게 되면 얘가 손을 딱 놨을 때 어떤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것도 위치에 따라서 가지게 되는 포텐셜, 잠재된 에너지로 갖게 되니까 이것도 역시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위치 에너지라고 말을 하면 중력 위치 에너지, 탄성 위치 에너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불러야 됩니다. 용수철이 탄성력이 작용하니까 탄성 위치 에너지라고 말을 합니다. 자, 중력 포텐셜, 탄성 포텐셜이 있습니다. 탄성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1 kx제곱, 중력 위치 에너지 크기는 mgh 또는 mgy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죠. 위치만 가져도 결국 잠재된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거지. 자, 필기하고 있죠? 넘어갑니다. 자, 결국
이 일 해준 만큼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 했는데 잠재된 에너지가 일을 해버리면서 결국 감소해요. 결국 이게 같은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결론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같다라는 거지. 이 말은 총 변화량이 0이다. 또 이 말은 항상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U라고도 적습니다, 여러분. 내부 에너지라고 할 때 보통 U를 적어요. 운동 에너지와 이 위치 에너지를 더하면 항상 일정하다. 이게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자, 이른 곧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이렇게 그냥 결과만 놓고 봤다면 이제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자, 넘어갑니다.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졌다고 하자.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자, 복잡하긴 합니다. 자,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거는. 내부 에너지 변화가 결국 일을 해주는데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이 결국 일을 하게 된다. 그렇게 말했고, 자, W는 힘을 어떤 거리만큼 이동시킨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요 식을 비교해 봅시다. 요거랑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자, 델타 X 값을 반대로 넘길게요. 그러면 분모로 들어가겠다, 그지? 근데 이 델타 X가 아주 작은 변화야. 그럼 델타를 D로 적을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적힌 거예요. 자, 요거, 결국 위치에 대한 변화율이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힘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힘이 있는데 이 힘이 뭐 어떤 힘이냐? 요런 꼴을 만족시키는 힘을 우리가 보존력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름을 보존력이라고 부르냐? 이 관계가 만족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관계냐? 위치 에너지 변화가 일을 해주는데 결국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 위치 에너지가 변하면서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힘이 작용하면서 일을 해준다 해도 결국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켜주는 힘이다 해서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이 보존력의 특징이 뭐냐? 자,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A점에서부터 B점으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1번 경로로 가요. 근데 2번 경로로 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왼쪽 볼게요. A에서 B로 가는데 1번 경로로 가요. 자, 먼저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가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B에서 A로 2번 경로로 와봅시다. B에서 A로 2번 경로로 이렇게 올게요. 제자리로 왔죠? 제자리로 왔죠? 만약에 제자리로 왔는데 해준 일이 0인 애가 있어요. 이거지. 만약에 공을 던졌는데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자, 처음에 출발할 때 속도로 똑같은 속도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위치 에너지를 보세요. 위치 에너지도 똑같죠? 아니면 위에서 떨어뜨린다고 해볼까요? 처음에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떨어뜨려요. 다시 튕겨서 올라왔어요. 똑같은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결국 해준 일이 얼마가 됐나? 에너지 변화를 봅니다. 위의 경우도 에너지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운동 에너지 그대로죠? VV가 똑같고, 그 다음에 위치도 똑같죠? 에너지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서 떨어뜨린다 해도 결국 위치 에너지는 변화가 없죠? 똑같은 위치에 왔죠? 속도도 정지 상태에서 또 정지 상태로 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국 해준 일이 0이 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그때 작용한 힘이 보존력이라는 뜻인데
자, 이때는 중력만 작용했죠? 자, 이거 한번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 B에서 A로 갈 때 2번 경로로 간다라는 것을 반대편으로 넘길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B에서 A로 오는데 2번 경로로 왔다고 했어요. 그게 이겁니다. 그게 요거예요. 근데 이것에 마이너스란 말은 방향을 반대로 가라는 말이에요. 방향을 반대로 가란 말이야. 이게 바로 A에서 B로 갈 때 2번 경로로 가라는 뜻이잖아. 그지? 자,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갑니다. A에서 B로 갑니다. 그런데 1번 경로로 가든 2번 경로로 가든 똑같은 일이라고 한다면 경로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경로에 상관없이 결국 해준 일이 0이 된다. 해준 일이 0이 되면은 결국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경로에 무관한 이런 일들, 경로에 무관한 그 에너지를 갖게 되는 그런 힘을 우리는 보존력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이 책상에다가 뭔가 물체를 놔두고 끌어요. 그럼 마찰이 작용하지요? 여기까지 가져갑니다. 요렇게 가져가도 되는데, 요렇게 가져가도 돼요. 근데 이렇게 가져가도 되죠. 자, 이때는요, 경로에 상관이 있어요. 마찰이 작용하거든요. 마찰력이라는 힘이 결국 경로에 상관 있는 양이라서 직선으로 가면은 마찰이 좀 조금밖에 안 됐을 텐데 긴 경로로 가게 되면 이 마찰력이 결국 열을 일으키면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이 경로에 상관이 있는 이런 마찰력 같은 애들은 보존력이 아니에요. 자, 근데 중력이나 아니면 용수철의 보온력과 같은 그 힘들은 위치만에 상관이 있는 것이지 경로에는 무관한 힘이기 때문에 그런 힘들을 가지고 보존력이라고 하고 보존력이 작용할 때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좀 어렵죠? 혹시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영상을 돌려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 무슨 뜻이냐? 지금 그래프가 밑에 그려져 있죠? 이게 지금 위치 에너지 그래프입니다. 위치 에너지 그래프예요. X축은 X입니다. X 위치에 대한 거예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dx분의 du. 이건 무슨 뜻이냐? 자, 이거 그거잖아요. 변화율이잖아요. 델타 x분의 델타 u가 아주 작은 간격일 때 이 델타 값을 뒤로 쓴다고 했던 거잖아. 자, 델타 x분의 델타 u가 뭡니까? 그래프에서 이게 기울기입니다. 그죠? 기울기예요. 근데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자, 무슨 뜻인지 한번 봅시다. 여기 만약에 지점이 x 위치가 여기라고 하자.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기울기 여기 접선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지? 자, 이 기울기가 지금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말은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함께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야. 힘이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점에서는 힘이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이야. 힘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 지점 해볼까요? 여기 지점에서 기울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리고 오늘따라 이게 마우스 때문에 직선이 잘 안 된다. 아이고,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요? 아이고, 아이고.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요? 자, 기울기가 뭡니까? 플러스입니다. 그죠? 기울기가 플러스란 말은, 기울기가 플러스란 말은, 요게 기울기예요.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란 말은, 힘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힘이 마이너스란 말은 마이너스 방향의 힘을 이렇게 작용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위치 에너지의 위치에 따른 그래프가 있을 때 어느 지점에서의 기울기 값을 부호를 통해서
얘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이쪽으로 힘을 받고 여기 있는 애도 기울기가 플러스다 보니까 기울기가 플러스란 말은 힘은 마이너스란 말이라서 힘은 이쪽으로 작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 운동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그래프가. 자, 이 보존력 부분이 어려워요, 여러분. 자, 요 부분은 한번 읽어보면 알 것 같은데 어떤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X1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X1은 여기네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말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의 힘이다라는 뜻이고 X2 지점은 위치 에너지가 최저점이죠. 자, 위치 에너지가 최저란 말은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입니다.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여기 위에 일정하게 입주가 되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운동 에너지다라는 뜻이에요. 운동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자, X3를 한번 볼게요. X3의 이 지점은 약간만 벗어나도 어떤 지점이 되냐? 자, 약간만 벗어나면 어떤 지점이 되냐? 자, 여기 약간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네. 기울기가 마이너스란 말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힘은 플러스 방향이란 말이야.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 다음에 X3의 왼쪽 편은 힘이 또 이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평형점이 아니라 불안정한 평형점이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X4 지점을 한번 볼까요? X4 지점의 주변에 있는 위치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면 기울기가 여기는 플러스다, 그지? 기울기가 플러스다 말은 힘은 마이너스란 말입니다. 이쪽으로 작용해요. 이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지점은 기울기를 그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지? 그 말은 힘은 플러스 방향을 향한다. 오른쪽을 향한다. 그래서 X4 위치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원래대로 돌아오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안정된 지점이다. 안정된 평형이다라는 거지. X3는 좀 달랐어요. 약간만 벗어나도 힘이 벗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벗어나 버리니까 여기 위치에 가만히 있기가 힘든 거지. 불안정 평형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자, 식을 통해서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외력에 의한 일입니다. 아까 전에 그 보존력만 작용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요거 머케니컬 에너지입니다. 머케닉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는 원래는 보존돼야 돼요. 그런데 요거 TH라고 된 거 이거 서멀입니다. 서멀. 서멀이 이게 글자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서멀. 열 에너지입니다. 열로 방출돼 버리는 에너지가 있는데 자, 그때는 열로 방출이 돼 버리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만약에 힘을 줘요. 힘을 주는데 그러면 힘 준 만큼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지요. 자, 이게 결국 역학적 에너지 안에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커져요. 그런데 열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면 전체 해준 일은 역학적 에너지를 증가시켜도 주지만 열로 빠져나가기도 한다라는 건데 이 무슨 말이냐? 아주 쉬운 뜻입니다, 이거. 자, 보세요. 만약에 처음 상태가 에너지가 100이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일을 해줍니다. 만약에 200만큼의 일을 해줬어요. 이게 일이야. 외부에서 해준 일이에요. 그럼 원래는 에너지가 커져야 되니까 300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열로 빠져나간 게 30이야. 열 에너지로 30만큼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나중에 에너지는 얼마나 됐을까?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100이 200만큼 더해지면 300이 돼야 되는데 30만큼 없어졌으니까 270만큼의 에너지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200만큼의 일을 해줬다. 200만큼의 일을 해줬다. 그러면 열로 얼만큼 빠져나갔냐? 30만큼 빠져나갔어요. 열로 30만큼 빠져나갔어요, 지금. 그럼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나 커졌냐?
예, 170만큼 커진 겁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갖고 있었던 에너지에서 170만큼 커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270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식으로 보면 이게 뭔가 하더라도 이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면 이게 아주 간단한 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알 수 있는 것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라고 했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빠져나가는 열이 있으면 보존이 당연히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는 거지. 빠져나간 열까지 다 합친다면, 그땐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전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야. 역학적 에너지 변화, 원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열이 발생하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빠져나간 열까지 갖고 온다면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외부 힘을 안 받아요. 외부 힘이 없다고 합시다. 그 외부에 의한 영향을 전혀 안 받는 거야. 그걸 우리가 고립된 개라고 합니다. 만약에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W가 0이겠지. 외부에서 아무런 작용을 못 받으니까 W가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고립계는 W가 0이란 말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자,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떨어집니다. 원래 이상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요. 역학적 에너지가 M이라고 적을게요. 만약에 100이었어요. 자, 내려오다 보면 이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했던 거예요, 이거. 좀 얇게 그려야겠다. 그러면 만약에 운동 에너지가 30이 되고 위치 에너지가 70이 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만약에 70이 아니라, 30이 아니라 20이 됐다고 해보자. 역학적 보존이 안 되죠, 지금. 합쳤을 때 90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100이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10은 어디 있을까? 바로 공기 마찰력에 의해서 열로 빠져나갔다는 거지. 공기 마찰에 의해서 열로 빠져나갔다 이 말이야. 아니면 공기 마찰력이 한 이런 식으로 이게 10만큼 빠져나갔다 이 말이지. 자, 결국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아,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체 에너지는 보존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더라도 빠져나간 에너지까지 다 고려한다면 결국 전체 에너지는 보존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고립계라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열이 발생했을 때 그만큼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 손실로 일어날 거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까지 배웠습니다. 자, 시간 조금 타이트하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거 좀 언급을 할게요. 자, 정지마찰력이랑 운동마찰력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중학교 때도 마찰력이 나오긴 합니다. 힘을 줬는데 안 움직여요. 어떤 물체에 힘을 줬는데 안 움직여요. 내가 이렇게 힘을 줬어요. 외부에서. 자, F는 MA. 힘을 줬는데 안 움직였다. 이 말은 외력이 0이다. 그러면 이게 설명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했다라고 이때에 우리는 마찰력을 스몰 F로 적습니다, 보통. 그리고 이때 정지하도록 만드는 이 마찰력을 여기 밑에 S라고 아래 참자로 적어요. S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정지의라는 뜻의 앞글자입니다. 만약에 여기 10N을 줬어요. 그러면 정지 마찰력도 당연히 10N이 작용했어야 되겠지. 이걸 만약에 11N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정지 마찰력도 당연히 11N만큼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야 R자 힘이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지할 때는 힘을 준 만큼 마찰력도 같이 커져요.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에 따라서 내가 힘을 자꾸 주려고 했단 말이야.
마찰력이 자꾸 이게 커져요. 같이. 근데 여러분 힘주면은 계속 멈춰 있진 않죠? 언젠가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최대로 멈출 수 있는 정지 마찰력이 있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고, 자, 공식으로는 이렇게 적어요. 자, 이 공식은 뭐냐? 이 공식은 뭐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면과 물체 사이에 거칠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수가 있습니다. 자, 정지할 때 사용되는 이 계수를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부르고, 정지 마찰 계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FN은 뭐냐? 우리 최근에 했었던 게 있습니다. 자, 바닥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해지는 normal force입니다. 자, N이라고 적어도 되고 FN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수직 항력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벽에다가 물체를 놔두고 힘을 주면 물체가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죠? 어떤 물체를 여러분이 손바닥에 두고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안 미끄러지잖아요. 그때 바닥에서 반대 방향으로 반작용력으로 물체를 받쳐주는 힘, 요 힘, 이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뚫고 지나가지 않게끔 면이 막아주는 힘입니다. 저항해주는 힘이죠. 자, 이 두 값이 곱해진 만큼이 최대로 버틸 수 있는 정지 마찰력, 즉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해요. 자, 이걸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의자를 끌든 책상을 끌든 할 때 처음에는 움직이기 힘들다가 한 번 움직이면 좀 쉽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좀 약해져요. 자, 이걸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좀 변할 수 있는데 그냥 근사해서 그냥 일자로 그립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하고 이걸 운동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이거 운동 마찰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지 마찰력이 있고 운동 마찰력이 있는데 운동 마찰력에 작용하는 요 뮤K 있지, 뮤K. 요거는 운동 마찰 계수라고 불러요. 자, 운동 마찰 계수,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뭘 조심해야 되느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정지 상태에 힘을 가하면 안 움직여요. 정지 상태라 했으니까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해요. 정지 마찰력. 자, 그런데 요거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왜냐? 많은 학생들이 착각을 해요. 이거 정지 마찰력? 그러면 공식을 쓸 수 있겠네? 하면서 어떤 공식을 적어버리냐? 이거 어떻게 해도 너무 어둡네. 자, 어떻게 공식을 쓰냐면 뮤 S FN 이렇게 적어버려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틀린 거예요. 지금 이거. 이거는 언제 쓰냐? 정지 마찰력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대 정지 마찰력의 공식입니다. 이거는. 알았죠? 정지 마찰력은 가해준 힘만큼입니다. 이게 1N이면 정지 마찰력도 1이고 이게 2면 이것도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봐요. 뮤에스 FN이라고 하는 요 값은 딱 고정되어 있는 값입니다. 이거는. 정지마찰 계수 주어져 있게 되고 FN 수직 항력도 주어집니다. 최대로 정지마찰력이 작용하는 이 값을 말하는 것이지 그냥 정지마찰력 얼마일까라고 할 때 많은 학생들이 뮤에스 FN을 써버려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게 개념이 나중에 회전 운동할 때 불임 운동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 운동 마찰력은요.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작아졌어요. 아까 전 그래프 기억나죠?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뚝 떨어집니다. 하지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합니다. 운동 방향의 항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가해준 힘만큼만이 정지 마찰력이다.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이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 여러분 F는 MA로도 풀 수 있습니다. 뭐 그림을 그리자면은 아래쪽 MG하고 반대쪽 T 장력 그리고 이쪽도 장력 T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자, 운동마찰력 공식 아까 전에 봤던 거 있죠? 자, 결국 L만큼 이동했을 때 어떻게 어떻다라고 했을 때 자, 이거 운동방정식을 쓰고 M1 물체, M2 물체를 쓰고 그런 다음에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해서 EAS는 하면 결국 L만큼이 이동한 거리이기 때문에 S 부분에 넣어서 하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길어요. 그렇게 하면 길어요. 자,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도 또 써봅시다. 우리 방금 배웠던 걸로 해볼게요. 자,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는 M2, M2 물체가 어떤 높이, L만큼 높이 위에 있을 때에 저장되었었던 위치 에너지만이 처음 에너지였어요. 자, 아래쪽 기준을 위치 에너지를 0을 둘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제일 처음에 이 물체가 M1, M1, M2 두 물체가 가지고 있었던 역학적 에너지의 전부예요. 그러다가 L만큼 떨어집니다. 그러면 두 물체가 같은 속도를 갖고 있겠지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 한 거고, 자, 이게 결국 열로 빠져나가는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 위치 에너지가 만약에 100만큼이었다. 그러면 나중에 운동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70이야. 운동 에너지가. 그러면 나머지 30은 열로 빠져나갔겠지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식이에요, 지금. 이게. 자, 열로 빠져나간 것은 얼만큼이냐? 마찰력이 이만큼입니다. 마찰력이 L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일을 했죠. 그만큼이 결국 마찰력이 한 일, 그리고 그게 열로 빠져나간 만큼입니다. 자, 이거 V로 정리하면 끝납니다. 나머지 다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V로 정리하면 바로 정답이 나와요. 자, F는 MA로 할 때랑 에너지 보존으로 할 때랑 둘 다 가능한 상태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훨씬 짧아요. 대부분 문제에서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 풀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먼저 풀어보고 에너지 보존으로 먼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F는 MA로 생각해보길 바라고